병원이요. 지역 선배가 일본 출장 때문이 아니라 심장 이식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상태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했고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단순한 과로라고, 잠시 쉬면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속여왔던 모든 생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선배는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했을까? 지역이 지난 3일 동안 온갖 검사를 받으며 병실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을 모습을 떠올리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기엔 자존심이 너무 강했고 후배들에게는 짐이 되기 싫었을 그 성격을 은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자신이 조금만 더 눈치챘다면, 조금만 더 곁에 있었더라면 선배가 그렇게까지 혼자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은호는 결국 박진석을 찾아갔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듯 들어갔고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울음 속에서 박진석은 아무 말 없이 은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이미 계획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은호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간, 대저택의 지하서재 한가운데에는 박성재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집안은 지나치게 조용했고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이 공간 자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곳에 다시 들어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출입이 철저히 금지되었던 공간, 아버지의 눈빛 하나만으로도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그 서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박성재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이곳 어딘가에 답을 숨겨두셨다는 것을요. 성재는 천천히 서재 벽면을 훑어보았습니다. 오래된 책들과 장식품들 사이로 고성이가 결혼한 이후 유독 가까이 하지 않던 이 장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취향 차이 정도로 여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회피가 너무도 노골적이었습니다. 마치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 자신이 쌓아온 모든 거짓이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의 시선은 서재 한쪽 와인 진열장에 멈췄습니다. 대부분은 먼지가 쌓인 장식용 와인이었지만 단 하나 유독 손대지 않은 병이 있었습니다. 1972년산 샤토 마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단 한 번도 손대지 말라고 했던 와인이었습니다. 성재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 순간 벽 안쪽에서 낮고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와인덱 전체가 미세하게 흔들리며 움직이기 시작했고 성재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벽이 옆으로 밀리며 지금껏 숨겨져 있던 비밀 통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 그 핵심이었습니다. 성재는 잠시 서서 숨을 고른 뒤 처음으로 그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통로는 생각보다 깊었고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이 공간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단번에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오랜 시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왔는지를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통로 끝에는 디지털 패널이 나타났습니다. 성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누르는 손끝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년월일, 그리고 어린 시절 아버지가 늘 강조하던 날짜였습니다. 패널에 불이 들어오며 문이 열렸고 그 안에는 또 하나의 서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벽면 가득 정리된 서류와 파일들, 그리고 중앙에 놓인 커다란 금고.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성재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오직 자신에게만 남겨두신 겁니다. 성재는 가장 위에 놓인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표지에는 고성이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작된 자금 흐름, 법인 계좌와 차명 부동산,
해외 송금 내역까지 치밀하게 정리된 기록들이 이어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얼마나 오랜 시간,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러 왔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그 모든 증거를 묵묵히 모아왔다는 사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또 다른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친필 메모였습니다. 이 방은 성재만을 위한 공간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성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계셨던 겁니다. 가족 앞에서는 웃으며 꽃다발을 건네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연극을 이어가면서도 뒤에서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고성희의 거짓과 숨겨진 돈, 그리고 딸 은호의 존재까지. 박진석은 이미 뒷조사를 통해 전부 알아냈고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성재는 황금빛 금고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는데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단둘이 찍었던 사진 속 날짜. 그 숫자를 누르자 금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에는 횡령 증거 녹취 파일과 고성희의 과거 진술서가 정리되어 있었고 그 맨 위에는 하나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그 순간 성재는 확신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싸움을 시작하셨고 자신은 마지막 말을 맡았다는 것을요. 이 싸움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바로 세우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밤 성재는 비밀의 방을 다시 원래대로 닫았습니다. 와인병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이 공간의 존재를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대저택을 나서는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고성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판은 깔렸습니다. 대저택의 비밀의 방은 열렸고 그날 이후 모든 진실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였다. 지역은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자신의 심장 소리를 세고 있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에 반사된 형광등 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 흔들림에 맞춰 가슴속에서도 둔탁한 박동이 울렸다. 검사실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지역은 결과보다 먼저 아직 숨을 쉬고 있는지부터 확인했다. 의사가 말을 꺼내기 전에 짧은 침묵, 차트 넘기는 소리, 마주치지 않으려는 시선 하나까지도 모두 생사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앞으로 며칠이 남았는지 상상하는 순간 삶은 기묘할 정도로 또렷해졌다. 살아온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지만 누군가를 증오했던 기억보다 지키지 못했던 약속과 끝내 하지 못한 말들이 먼저 떠올랐다. 지역은 아직 끝내지 못한 말이 너무 많다고 느꼈다. 그래서 검사 결과보다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는 일이 더 두려웠다. 동정이나 위로가 섞인 눈빛, 혹은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듯한 침묵이 그를 무너뜨릴 것 같았다. 결국 그는 일본 출장을 핑계로 가족과의 연락을 끊었고 은우와의 통화도 모두 미뤄버렸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손은 휴대폰 위에서 멈췄고 받지 않은 전화 목록만 늘어갔다. 끊어낸 것이 아니라 도망친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같은 시간 지화는 마지막 경호날을 맞아 영나와 조용한 송별회를 열었다. 번쩍이는 장식도 과장된 축하도 없었다. 따뜻한 국과 식어가는 반찬, 그리고 말보다 길게 이어지는 침묵이 전부였다. 영나는 웃고 있었지만 오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웃음 뒤에 숨긴 감정이 들킬까 두려운 사람처럼 시선을 자주 피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지화는 처음으로 실감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을 떠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떠남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영나는 잘 살아요라고 말했다. 짧고 담담한 말이었지만 지화는 그것이 작별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챘다. 그 순간 지화는 경호원이라는 이름보다 한 사람을 사랑한 기억으로 남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 하지만 고성희와 박진석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걸 알기에 그 마음을 고백하지 못한 채 삼켜야 했다.
지화는 고개를 숙인 채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영란은 그 침묵을 더 이상 붙잡지 않았다. 그 시각 박진석은 집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어 책상 위에 늘어놓고 있었다. 사진 속의 웃음과 손짓, 그 옆에 적힌 날짜들을 거꾸로 따라가며 그는 처음부터 어디가 거짓이었는지를 추적하고 있었다. 고성희의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맞춰보자 맞는 것은 거의 없었다. 기억이 어긋난 순간마다 박진석의 가슴은 서늘해졌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감정은 공포였다. 자신이 믿어온 모든 것이 허상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그 허상 위에서 살아온 시간들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날 밤, 박진석은 혼자 집을 나서 차철민을 만났다. 이성적으로는 믿지 않으려 했지만 지금의 그는 무엇이든 붙잡아야 했다. 박수무당 어머니의 점집, 방문턱을 넘는 순간 박진석은 이미 결심의 반을 끝낸 상태였다. 차철민의 어머니인 점쟁이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숨부터 고르라고 했다. 집안에 칼이 들어와 있고 그 칼이 안에서 썩고 있다는 말이 이어졌다. 박진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고성희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쳤다. 점쟁이는 살려면 귀인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 귀인은 젊은 여자이며 집안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이름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박진석은 자연스럽게 수빈을 떠올렸다. 점쟁이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귀인을 들이기 전에 먼저 독을 빼야 한다고. 독의 이름을 묻자 점쟁이는 조용히 웃으며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라고 말했다. 그 말에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오는 길, 그는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집에 돌아온 박진석은 먼저 고성희를 떠보기로 했다. 저녁 식탁에서 그는 일부러 평소처럼 웃었고 다시 꽃다발을 건넸다. 고성희는 그 웃음에 안심한 듯 말수가 늘어났다. 박진석은 그녀의 말 한마디, 시선이 흔들리는 순간 이야기가 바뀌는 타이밍을 모두 기억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질문의 방향을 살짝 틀었다. 지은호의 이름을 꺼내지 않았는데도 고성희는 먼저 반응했다. 책상 위에 올려둔 은호의 사진과 서류를 발견한 그녀는 어떻게 찾았느냐며 초조하게 발을 굴렀다. 그 순간 박진석은 마음속에서 칼을 뽑았다. 아직 휘두를 생각은 없었다. 다만 보여주기로 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신호였다. 같은 밤, 병원에 있던 지혁은 담당의 표정을 보고 직감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오늘이라도 심장이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이 그의 머리를 때렸다. 지혁은 반드시 살아야 할 이유를 떠올렸다. 복수가 아니라 책임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은호의 환한 미소가 겹쳐지자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죽음 앞에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과 이어져 있는지를 깨달았다. 그 시각지와는 마지막으로 영란을 배웅했다.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스스로와 약속했지만 결국 한번 고개를 돌렸다. 영란은 그걸 알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 없는 인사가 공기 속에 오래 남았다. 다음 날 아침, 박진석은 넥타이를 고쳐매며 거울을 바라봤다. 그 안에는 회장이 아니라 아버지의 얼굴이 있었다. 그는 먼저 박성재를 불러 이제부터는 숨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말은 곧 고성희에게 보내는 전쟁 선포였다. 그날 집안의 공기는 유난히 고요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미 한 번 칼이 뽑혔다는 것을. 그리고 박진석은 다시 차철민을 찾아갔다. 차철민은 조용히 촛불을 끄며 고개를 들었다. 오늘 밤의 심장이 운명을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지은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지혁 대표는 이미 죽음의 문 앞에 서 있었다. 의사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차철민은 단호하게 말했다. 심장은 바꿀 수 있다고. 그 한마디가 모든 갈등의 방향을 다시 뒤틀고 있었다. 핏줄이 아니라 죄를 짊어진 심장이 필요하다는 말이 공기처럼 가라앉았을 때 박진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놀라서도 반박해서도 아니었다.
이미 그 말이 끝나기 전부터 그의 눈빛은 결론에 도달해 있었다. 말 대신 침묵을 택한 얼굴은 차분했고 그 차분함이 오히려 주변을 더 서늘하게 만들었다. 선택은 이미 끝난 상태였다. 그는 더 묻지 않았고 더 확인하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감정을 속으로 밀어넣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진석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얼굴로 고성희의 사무실로 향했다. 손에는 여전히 보기만 해도 값비싸 보이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아니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남편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차 안에서 그는 운전대를 잡은 채 잠시 숨을 고르고 꽃 사이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다. 붉은 장미 아래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숨겨진 아주 작은 검은 도청기가 있었다. 박진석은 그 물건을 손끝으로 살짝 눌러보며 속으로 낮게 중얼거렸다. 이걸로 당신의 진짜 얼굴을 보겠다고. 사무실 문이 열리자 그는 언제나처럼 부드럽게 웃었다. 고성희는 예상하지 못한 두 번째 방문에 잠깐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박진석은 별 의미 없는 안부 인사를 건네며 꽃다발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행동 하나에도 계산이 숨어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 회사 이야기만 주고받았다. 실적, 일정, 형식적인 농담까지 모두 완벽했다. 대화가 끝나자 박진석은 좋은 하루 보내라며 자연스럽게 자리를 떴다. 문이 닫히는 순간 꽃 사이에 숨겨진 도청기는 조용히 작동을 시작했다. 사흘이 흘렀다. 박진석은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작은 녹음 장치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사람을 시켜 꽃다발을 회수했고 그 안에서 도청기를 꺼내 녹음 파일을 옮겨둔 상태였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고성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처음에는 평범한 업무 통화뿐이었다. 일상적인 보고, 형식적인 지시. 박진석은 무표정한 얼굴로 빨리 감기를 눌렀다. 그러다 한참이 지나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다급하게 박성재의 이름을 부르는 고성희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 순간 박진석의 손이 멈췄다. 그는 다시 처음으로 되돌려 집중해서 들었다. 고성희의 말투는 집에서 보던 모습과 전혀 달랐다. 감정을 철저히 지운, 상대를 압박하고 계산하는 냉정한 목소리였다. 박성재는 자신을 일부러 고립시켰던 과거를 언급했다.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떼어놓고 의도적으로 외톨이로 만들었다는 말이 이어지자 박진석의 눈빛이 서서히 변했다. 녹음이 끝날 무렵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녹음기를 끄고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고성희가 성재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고 그로 인해 성재가 허탈감에 사표까지 냈다는 흐름이 또렷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다. 고성희가 한우진을 앞세우기 위해 성재를 밀어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선택이었다. 그날 밤 박진석은 집으로 돌아와 안방을 조용히 둘러봤다. 가장 먼저 예전에 고성희에게 직접 맞춰준 금고를 열어봤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검소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지난 시간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시선을 아래로 옮겼다. 금고 아래 벽지가 미세하게 들떠 있었다. 손으로 살짝 밀자 숨겨진 작은 문이 나타났다. 그 안에는 또 다른 금고가 있었다. 박진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우진의 생일을 눌렀다. 금고 문이 열리며 무거운 금속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안에는 골드바와 각종 부동산 서류가 가득 들어 있었다. 박진석은 하나씩 꺼내며 말없이 계산했다. 그 금액은 그가 상상했던 선을 훌쩍 넘었다. 분노보다 먼저 허탈함이 밀려왔다. 그는 서류를 다시 정리해 넣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소리가 나지 않게 감정도 함께 닿는다는 듯이 그날 이후 박진석은 오히려 고성희에게 더 다정해졌다. 여행 이야기를 꺼내고 건강은 괜찮은지 묻고 사소한 일에도 먼저 웃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고성희는 그 변화에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박진석은 이미 변호사에게 모든 조사를 맡긴 상태였다. 며칠이 지나자 고성희의 과거와 돈의 흐름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제야 박진석은 확실한 결론을 내렸다. 이건 부부싸움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을. 그는 더 이상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증거가 모두 모일 때까지 웃는 얼굴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날 밤 박진석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당신 차례라고. 차철민은 아무렇지 않게 커피를 내려놓으며 세 가지 말을 남겼다. 권력의 정점에 선 사람이 가장 먼저 무릎을 꿇게 된다는 말, 가장 약해 보이던 사람이 결국 칼을 쥐고 판을 뒤집는다는 예언. 그리고 피로 맺어진 가족보다 선택한 인연이 더 잔인한 심판을 부른다는 경고. 그때는 모두 허공에 흘린 말처럼 들렸다. 하지만 며칠 뒤 회장실 문이 열리던 순간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박진석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사과라는 단어보다 침묵이 더 무거웠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은호는 숨을 삼켰다. 늘 약자라 불리던 자신이 이 상황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했다. 동시에 기자회견장 밖에서 준비된 원고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은호는 정해진 질문을 거부하고 직접 말을 시작했다. 그 한마디는 시장을 흔들었고 주가는 요동쳤다. 사람들은 그제야 누가 진짜 반격자인지 알아봤다. 그날 밤 고성희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질 거라 믿었던 울타리가 무너졌다. 차철미의 세 번째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선택한 연대가 칼이 되어 돌아왔다. 모두가 침묵한 자리에서 차철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언은 맞았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지역 선배가 갑자기 차갑게 굴며 연락을 끊자 은호는 그 뒤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결국 지역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냈다. 심장 수술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순간 지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담당 의사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지금 이식하지 않으면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냉정한 설명이었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다. 이 지역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심장 이식뿐이라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다. 그리고 그 심장이 누구의 것이 될지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지은호는 병원 복도 끝에서 혼자 무너져 울었다. 사람 하나 없는 자판기업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왜 하필이면 지역이냐고 스스로에게 수십 번도 넘게 되물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의 눈물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바닥으로 떨어졌다. 조금 전까지도 믿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중환자실에서 나온 의사들의 말은 너무도 분명했다. 지역의 심장은 이미 한계에 와 있었고 오늘 밤을 넘길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했다.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 가족을 부르라는 말, 그 모든 문장이 은호의 가슴을 칼처럼 후벼 팠다. 그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한우진이 또렷한 정신으로 수술 동의서를 요구했다. 우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차분했고 결심이 선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는 분명하게 말했다. 본인의 의사로 심장을 기증하겠다고. 그 말이 끝나자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 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우진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누워있는 지역을 오래 바라보았다. 기계음에 맞춰 오르내리는 심전도 파형은 점점 불규칙해지고 있었다. 그 불안정한 선을 바라보며 우진의 얼굴에는 어떤 결심이 천천히 굳어갔다. 그는 은호를 불러 조용히 손을 잡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우진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은호야, 내 심장 선배한테 줘. 그 순간 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숨이 막힌 듯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안 돼, 우진아. 말도 안 돼. 은호는 거의 울부짖듯 외쳤다. 하지만 우진은 그저 작게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이미 한 번 간을 내줬잖아. 그때도 내가 선택한 거였어.
이번엔 내가 끝까지 책임질 차례야. 담담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되돌릴 수 없는 각오가 담겨 있었다. 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다. 너 이러면 나는 못 살아. 하지만 지역 선배 없으면. 그 뒤의 말은 끝내 나오지 못했다. 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더욱 내가 해야 해. 그 말 앞에서 은호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다. 지역이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는 결국 침묵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고성이가 거의 뛰어들 듯 안으로 들어왔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갈라져 있었다. 우진이는 아직 살아있어요. 장기 기증 못합니다. 그녀는 의사에게 매달리며 소리를 질렀다. 내 아들이에요. 내가 엄마예요. 병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간호사들이 말렸고 의사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 시각 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박진석의 집무실 문을 열었다. 문을 닫는 소리마저 무겁게 울렸다. 중후한 침묵 속에서 박진석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은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은호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누구인지부터 설명했다. 고성이에게 버려졌고 이용당했고 간이식을 한 뒤 사망 신고까지 되어 끝내 죽을 뻔했던 딸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숨겨졌던 진실들이 하나둘 입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아이를 버리고 거짓으로 가정을 꾸몄던 일,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도구처럼 써왔던 기록들, 병원과 재단을 이용해 생명을 거래하듯 다뤄온 행태까지. 은호의 손은 심하게 떨렸지만 말은 멈추지 않았다. 박진석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 숨소리조차 무거워졌다. 아내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은호는 마지막으로 고성이가 저지른 가장 큰 죄를 꺼냈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협박하고 거짓 위에 거짓을 쌓아올린 진실이었다. 그 순간 박진석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 회장이라는 가면이 벗겨지고 한 인간으로서의 분노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이 일, 내가 직접 끝을 보겠다. 그 말은 선언에 가까웠다. 그날 이후 고성이를 감싸고 있던 모든 보호막은 하나씩 무너졌다. 숨겨진 비밀 계좌가 드러났고 조작된 의료 기록과 재정 자료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사람들은 더 이상 고성이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고성이가 끝까지 우진의 심장 이식을 반대하며 울부짖었다. 그때 박진석이 앞으로 나섰다. 조용히 하세요. 고성이 씨의 그녀는 진석을 노려봤지만 이미 힘을 잃은 눈빛이었다. 차철민은 병실 앞에서 초조하게 발을 구르던 고성이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그 여자가 숨쉬는 동안 다른 심장은 멈춰 있다고. 거짓이 살아있는 한 진실은 뛰지 못한다고. 그 말이 끝나자 응급실에서 호출음이 울렸다. 지역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졌다는 보고였다. 거의 동시에 고성이의 비서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차철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은 살아난다. 모두가 혼란에 빠진 그 순간 한우진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담담한 얼굴로 서류를 내밀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심장을 이식하겠습니다. 차철민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마지막 말을 꺼냈다. 대신 누군가는 끝을 봐야 합니다. 피가 아니라 속죄로 뛰는 심장은 운명을 바꿉니다. 궁지에 몰린 고성이는 결국 박진석의 손에 붙잡혀 병실로 끌려오듯 들어갔다.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그녀가 소리쳤다. 진석은 차갑게 답했다. 나는 당신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이혼 서류 위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까지 고성이는 발악했다. 만약 우리 우진이가 이식하면 당신 자식은 끝이에요. 그 말에 진석의 표정이 굳었다. 지금 협박 발언 모두 녹음됐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 모두 증인입니다.
그는 병원 보안 요원을 불렀고 고성희의 비명은 복도 끝으로 사라져갔다. 긴 밤은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선택과 함께 깊어지고 있었다. 고성혜 씨를 즉시 분리 조치하세요라는 차가운 명령이 울려 퍼지자 병실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고성혜는 두 팔을 붙잡힌 채 끌려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목이 찢어질 듯한 절규 속에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려는 집착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우진이는 내 거야. 내가 키웠어. 내 아들이야. 심장 돌려내지 않으면 당신들 모두 내 손에 끝장나. 그러나 그 소리는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는 것처럼 공허하게 허공에서 흩어졌습니다. 의료진도, 경비도, 지나가던 보호자들도 아무도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판단은 끝난 뒤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우진이는 들것 위에 누운 채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위로 미약한 숨결이 오르내렸고 그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오히려 담담한 체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울지 마라. 선배가 살면 그걸로 됐어. 힘겹게 내뱉은 그 한마디는 유언처럼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은호는 우진이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손끝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고마워 우진아, 정말 고마워라고 되뇌듯 말했습니다. 그 말은 감사이자 사과였고 끝내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이었습니다. 곧바로 심장 이식 수술이 준비되었습니다. 수술실 앞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숨막히게 무거웠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성혜에게 유독 더 차갑게 대했고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모든 절차는 예정된 수순처럼 흘러가고 있었고 그는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고성혜는 아무것도 모른 채 병실 복도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자신의 욕심이 결국 여기까지 사람들을 끌고 올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지은호가 박진석을 찾아와 마지막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우진이를 살리려면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더 늦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박진석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산다면 누군가는 모든 죄를 치러야 한다고 그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고성이라는 이름이 공기 속에서 돌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진실을 꺼냈습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 지금까지 덮여있던 모든 비밀도 함께 묻혀버린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현실에 대한 통보였습니다. 박진석은 그제야 고성혜를 불러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거짓말을 했는지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고성혜는 처음에는 웃으며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억울하다며 능청스럽게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박진석이 심장이식은 내가 직접 집도한다는 말을 꺼내자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그 미세한 변화 하나로 지은호는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바로 그 여자라는 것을. 박진석은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살릴 것이라고, 그리고 그 대가는 고성혜가 치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이미 한계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서류에 차갑게 서명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죄값을 치르세요. 당신 심장으로 이 아이를 살려내세요. 수술은 진행되지만 그 이후에는 법과 진실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수술실 불이 켜졌고 마취실에서 고성혜의 이름이 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혜는 생존을 위해 침대에 누워야 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리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거짓이 이 순간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모니터의 파형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은호는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수가 완성된다는 통쾌함보다 먼저 밀려온 것은 설명할 수 없는 허무함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끝일까라는 질문이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렸습니다. 얼마 후 심장 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깨어난 고성의 앞에는 더
더 이상 예전의 삶이 없었습니다. 박진석은 면허실에서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죄값을 철저히 갚으라고. 그 말에는 동정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결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호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시간 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고성애는 심장 이식 공여자가 되었고 지역이 이식받은 심장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지역의 심장은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고성애는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모든 혐의는 정리되어 있었고 박진석은 직접 서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빼주지 않겠다고, 더 이상 눈 감아주는 일은 없다고 말이죠. 지역은 중환자실에서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이 심장, 우진이 거지라는 말이 떨리는 목소리로 흘러나왔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배, 우진이는 살았어. 선배를 살리려고 우진이 대신 누군가가 준 거야? 더 이상 알 필요 없어. 그 말에 지역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이 심장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누군가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고성희의 이름은 어느 병실에서도, 어느 가족 명단에서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를 살린 심장으로 죄값은 충분히 치러졌고 지역의 심장은 다시 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철민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든 예언은 이미 끝났다고, 받아야 할 사람은 죄를 받았다고. 그리고 지역과 은호를 바라보며 이제는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갈 시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복수의 끝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새로운 삶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